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 이쯤 되면 통지불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비트코인처럼 열풍을 넘어 광풍 수준입니다. 마침내 정부가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금은 높이고 대출은 더욱 옥죄는 동시에 공급은 늘리겠다는 건데요. 날뛰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집값 상승세를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방 수요까지 서울로 몰리는 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 없는 사람들까지 집 사기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고심하던 정부가 지난 8.27 대책에 이어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세제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할라 기자.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가 되네요. 네, 이번 9.13 대책 역시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집값이 많이 오른 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정부는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들에게 부동산 세금을 추가 과세해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역대 최고 세율을 기록한 겁니다. 네. 이 서울에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세 채 가지고 있다면 내년 부동산세는 9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들의 세금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과 세종시, 경기와 부산 일부 등 모두 43곳에 달하죠. 예. 이 공시가가 10억 2,400만 원인 잠실 엘스에 거주하면서 9억 1,200만 원의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표 구간이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가 신설됐죠? 네, 기존에는 6억 원 초과 구간만 종부세율이 인상이 됐는데 네. 이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 6억 원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과세도 적용이 됩니다. 네.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19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 앞으로 조성 대상 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300%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지난해 낸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올해 산출세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해도 세부담 상한이 150%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0만 원만 부과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300%로 이 세부담 상한이 올라가게 되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아울러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기준을 높이는 등 비과세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 즉 집이 한 채지만 고가라면 과세를 올리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여러 채를 가지면서 무거운 과세를 지느니 제대로 돈 되는 한 채가 더 낫겠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예. 이 부작용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 정부가 투기 목적의 고가 1주택자들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2채가 됐을 때 기존의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요. 예. 앞으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가능하면 빠르게 집을 팔게 하겠다는 건데 이 그간 소위 주택 갈아타기로 재미 좀 보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도 강화가 되는데요. 이 정부의 발표를 함께 들어보시죠. 보유기간에 따라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합니다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특 공제를 동일한 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년 미만으로 거주했다면 이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최대 30%까지만 공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에 2020년 이 양도분부터 일제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들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신규 주택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출도 받기 어려워진 거죠. 그렇습니다. 과세도 과세지만 이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예상 이상의 초고강도 대책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정부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이죠. LTV를 0%, 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대상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사실상 서울 전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실수요자와 무주택 세대는 이번 규제에서 예외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신설됐는데요. 임대사업 대출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LTV 40%가 적용됩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투기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역시 금지가 됩니다. 자, 이처럼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이 과정에서 그 실수요자들의 피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 기자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집 없는 서민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2억 원 이상부터 40%로 제한되는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생계형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세금 강화로 인한 부담이 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꼭 대출을 받아야 되는 뭐 서민층이라든지 돈이 부족한 분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겠지만 돈 있는 분들은요. 대출 안 나오면 여유돈으로 하면 되고요. 여유돈도 안 맞으면 투자 안 하면 됩니다. 이미 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민들, 저소득층, 실수요자들만 더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값 안정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그 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이번에는 그 대략적인 밑그림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은 이번 대책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만 언급이 됐습니다. 네. 수도권 내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서 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 요건 등을 강화해서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적정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이번 발표에서 어디에 얼마를 짓겠다는 부분이 왜 빠졌을까요? 당초에는 이번 대책안에 신규 주택 공급에 관한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예. 당정청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번 계획에 빠진 배경은 지자체와의 조율이 마지막까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권 내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서울시는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당 의원이 이 택지 개발 후보지를 먼저 공개를 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는 등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도 발표를 미룬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 집값이 문제인 만큼 그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지어서 공급해야 효과도 있을 텐데 네. 그 공급 계획에 이번에 서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서울 도심 내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시사가 됐습니다. 네.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상향하거나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의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은 이달 21일에 발표가 되는데 서울 도심 내의 공급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토지 공개념 도입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대책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을 다시 공론화했기 때문에 네. 시기상 보면 이번 대책에 토지 공개념에 대한 구체화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 공개념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대폭 강화됐죠. 이런 기조는 이 토지공 개념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이 토지공 개념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토지 보유세 신설, 아울러서 향후 이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토지공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려는 시도 등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고삐 풀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시장에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엔 강남 집주인이 갑이란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집값에는 규제 역설도 한몫했다는 지적인데요.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언급했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큰 관심사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풀어라, 서울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자, 이할라 기자.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네.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가격이 안정되기보다는 로또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신 박 시장은 아파트 분양 공급 대신 공공임대주택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지금은 유동자금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박 시장은 임기 5년 동안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도심 저개발지나 유휴지, 또 국공유지와 노후청사 건물 등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국토부는 대부분이 자투리 땅이라면서 대규모 공급이 불가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시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유휴지는 160곳 정도인데 그중 한 곳,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제외하면 모두 4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시민단체들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과거에 강남 세곡 등 이 강남 일대에 지어졌던 보금자리 주택들 그리고 위례 판교 신도시 등 2기 신도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이 당시 공공재인 그린벨트를 풀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었죠. 네. 하지만 소수 당첨자들에게만 큰 폭의 시세 차익이 돌아가면서 로또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 해당 신도시들은 당시 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구 집값을 육박했는데요. 네. 2기 신도시가 생긴 이후에도 강남과 서울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판교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2009년 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년보다 2.58% 상승했는데요. 네. 이후 주택 경기 하락과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4년 들어서면서 급 반등했습니다. 네. 특히 2015년에는 위례 신도시 입주에도 불구하고 5% 넘게 뛰었습니다. 이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 방식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지가 그 시내에서는 좀 한정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린벨트를 푼다는 거로 공급 대책을 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값이 잘 잡힐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공공임대주택이 적절한 수로 같이 공급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시민단체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사실 지역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교통 대란이나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들어서는 공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죠. 예. 이 때문에 지역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 공공주택,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반면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자, 송 기자. 네. 만약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겁니까?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요.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네. 국토교통부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의 득실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터라 국토부도 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동력이 매우 약해졌다는 게 안팎의 시각입니다. 네. 이번 9.13 대책에서 주택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도 그린벨트 해제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는 21일에도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 용산 미군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국민청원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용산 민족공원에 이 공원 대신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자는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일주일 만에 이 관련 청원이 200건을 넘어서는 등 수백 건에 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영구 임대주택으로 5만 호를 지으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 혹은 이 그린벨트를 해지하지 말고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눈뜨기가 무섭게 치솟는 서울 집값에 이 불안감이 커진 무주택자들, 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무슨 일만 있으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용산 미군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이런 주장, 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현재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용산공원 이 조성특별법으로 그 용도를 이제 공원 조성으로 못 박은 상태입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 사회가 10년 가까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왔다는 점에서 청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손바닥 뒤집듯이 임대주택 단지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부지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택 공급 부지를 짓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토지 공개념이라는 잣대를 여기에 적용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치솟는다면 정부가 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부를 임대주택 단지로 용도 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역시 다수 여론이나 전문가들은 용산은 공원화가 바람직하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국토부나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곳에 집을 짓는 것만이 집값 안정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대로 하면 서울 집값 잡기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사실 간단합니다. 네.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 네. 다만 현재 서울에는 이 유유지가 충분치 않으니까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또 이를 통해서 과열된 집값을 잡겠다는 거죠. 예. 이 서울 도심 이 내에서의 꾸준한 택지 공급이 결국 이 집값 안정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일부에서는 서울의 경우 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 저층 위주의 이 안정적인 그러니까 제한된 도시 재생보다는 이 고밀도의 압축적인 도시 재생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지가 그 시내에서는 좀 한정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린벨트를 푼다는 거로 공급 대책을 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집값이 잘 잡힐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공공임대주택이 적절한 수로 같이 공급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부는 그린벨트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이 환경 가치가 높은 1등급이나 2등급 부지는 원칙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선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 그게 어렵다면 지금의 서울 집값 잡기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이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시장 원칙인데 네. 길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이 이 원칙은 맞아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네. 즉 적재적소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현 정부에서 10차례 넘는 고강도 규제책들을 쏟아냈지만 이 공급 대책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탓에 비정상적인 기대 심리가 나타났고 이는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서 호가만 자꾸 올리는 식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신규 주택이 시장에 꾸준히 공급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일단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이상 기대 심리를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그 효과를 놓고 평가가 분분합니다. 현재 정부가 고민하는 방식들이 집값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워낙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인 만큼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테고요. 자, 이 기자, 시장에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일단 서울 집값부터 한번 보시면 네. 이 지난달까지 49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가 줄면서 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가격 상승기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으니 이 시장의 과열 양상 당장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서울의 집값이 앞으로도 쭉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섣불리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이 초고가에서 차고가 주택으로 부작용이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결국 이 재산세를 인상하는 구조가 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어떤 대책, 어떤 처방을 내놔도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자, 왜 이런 비관적인 진단이 나올까요?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에게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를 물어봤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대책이 대책이다. 시장에 맡겨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려 10차례 넘는 대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시장이 어느새부턴가는 이 규제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규제가 하나 나오면 잠시 눈치를 좀 보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호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규제를 피하는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식의 부작용인데요. 네. 이번 9.13 대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어느 대책과 비교해도 초강력 대책이기 때문에 단기간 시장은 눈치 보기에 들어서면서 거래는 더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결국 향후 발표될 신규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장에 공개되어야 집값 향방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곧바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추가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했던 토지 공개 개념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예. 모든 토지 보유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네. 이는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더욱 강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화하는 상반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후자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예측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자, 그렇군요. 사실 집값이 오르다 보니 조바심이라는 심리적인 요인도 집값 폭등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이번 대책으로 가을 이사철 전에 미리 집을 사야 된다는 조바심 어느 정도 누러질까요?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네. 일단 조바심과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지금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또 세금 인상과 이 혜택 축소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압박이 상당히 거세지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또 향후 추이를 지켜보려는 관망세까지 더해지면서 이 복합적인 양상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을철, 이 가을 이사철에 이 매매 급등 현상은 조금 진정이 되겠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서초나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 또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곳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세 부족이나 이 전세 가격 급등세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면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말 정부 대책을 믿고 기다리면 그 집값 강풍에 휘둘리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겁니까?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이전 정부에서 저금리 기조하에 각종 대출 규제 완화해주면서 집 사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죠. 그런데 그랬죠. 정권이 바뀌자 네. 부동산 정책 기조가 아주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공언한 대로 투기 수요 잡고 집값 안정화 됐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켜진 게 없다고 봐도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콩으로 메주로 쓴다고 한들 어떤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표현이 좀 과했습니다만 이 정책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러다 보니 시장에 혼란만 졌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벌어졌고요. 자,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정책이 바로 부동산인데 네. 발표도 전에 혼선을 주니까 정부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자꾸 이런저런 대책이나 보완책들만 내놓을 게 아니라 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됐으면 책임 있는 누군가가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정책 실기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이미 좀 낮아져 있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들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신뢰도를 다시 조금 쌓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를 토대로 수요자들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주택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제 주택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집값을 보면 이 속담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값 조바심에 너도 나도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소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쌓인 부채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져야지만 내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모순. 그래서 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친 집값을 잡지 못하면 악순환의 고통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